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에 켜진 빨간불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수출은 50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5% 줄었죠. 이런 감소세는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 증가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돌파구는 없는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수출 부진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월 수출 부진, 무역 적자 급증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아니면 무슨 돌파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 원장님, 우선 지난 2월, 1, 2월 수출 무역 적자 우선 동향이 얼마나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났습니까? 예, 지금 올 들어서도 1, 2월 달 계속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수출은 부진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수입은 3대 에너지, 즉 원유, 천연가스, 석탄 위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국민 경제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의 기본적인 원인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상품 교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예,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3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주요국에서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하락의 여파가 좀 진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수출 부진 추세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1, 2월 이 무역 적자만 보면 뭐 작년 한 해 거의 40% 가까이 늘어난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제 무역 수지가 어쨌든 1년 연속 적자고요. 지금 1, 2월 무역 적자액이 약 24조 원 정도 됩니다. 1월만 보면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월 들어서 이제 적자 규모가 더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요 원인은 뭐 이미 알다시피 그 수출에서의 그 반도체 우리 수출 부진, 그 다음에 에너지 수입 증가, 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전자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 메모리 수출 비중이 2019년도에 한 65% 이상, 70% 가까이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5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중국에. 그다음에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메모리 가격 단가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단가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낮아졌어요? 지금 메모리 단가가 지금 이제 당초 예상보다 지금 그 국제 시장에서 지금 그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다 얘기드리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당초 기대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 가격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뭐 국제 유가가 이제 오른 요인도 있고 그 동안에 이제 그 달러로 결제하는 데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절하되면서 도입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결론적으로 이제 수출보다 수입액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은 우리의 가장 수출의 효자 반도체인데 지금 워낙에 빠른 속도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는데 역시 중국 반도체 다 이게 문제가 되네요. 예,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수출 부진으로 전체적인 비중이 12% 선까지 떨어졌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의 분석에 따르면은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34% 정도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 추가적으로 20%, 추가적으로. 그리고 2, 4분기에는 11%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올 상반기 중에 회복세로 반전되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반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좀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중국과 베트남의 대세계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세계로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하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중국과 베트남에 중간재를 수출해서 그 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내놓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대중국, 대베트남 수출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연결선상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메모리 가격이 마구 떨어져서 달러당 지금 개당 1.81 고정가 그 정도 되던데 그러면 정부는 뭐 하반기쯤엔 반도체 경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동향을 보면 그렇게 전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낙관적인 전망인가요? 글쎄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재고가 좀 과잉되는 현상들 반도체에 그러니까 수요가 좀 부족하고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놨던 것들이 소화가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그 경기 상황 보면 좀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BSI 지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경련에서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기준으로 해서 그 좀 서베이한 거죠. 경기 이런 그 동향이 어떻게 될 건지. BSI 전망치가 한 93.5 올해 3월 93.5 기록하고 있거든요. 3월에 93.5요. 그러니까 이제 100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다 계속 100이 안 되는 상황이 뭐 최근 한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좀 경기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최근 3월 달에 이제 전자통신 장비 재고 전망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많다는 거는 이제 그 전자통신 장비에 이제 반도체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그래서 그럼 해외 이제 수출 좀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최근 자체적으로 중국이 이런 그 제조 현장에 반영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리오프닝 돼도 반도체 수출 증가가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당 기간 이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진이 오래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자들은 이제 선행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아주 안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하반기에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뭔가 기대를 걸만하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지금 걸만한 건지 어떤 글로벌 조사 기관들은 어떻게 보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가트너라든지 블룸버그 등 글로벌 조사 기관의 전망은 저희들의 당초 희망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의 반도체 시세 하락이 종료되었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그리고 막대한 재고가 여전히 부담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램 같은 경우에는 한 4, 4분기 정도 4분기. 그리고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 4분기 정도가 되어야 초과 공급이 해소되고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분석가에 따라서 전망의 어떤 명암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아직까지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빛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정부는 좀 하반기에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연구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도 조금 보는 그런 기관들이 있군요. 자, 반도체 뭐 수출 부진 언제쯤 회복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요즘 어제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지금 반도체 관련 미국에서 투자하고 생산할 때 정부 돈을 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걸 발표를 했어요. 소 교수님 어떤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보조금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그러니까 미국 내 이런 반도체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조건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예, 예.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가장 우리 기업들이 염두에 둬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그 보조금 신청할 때 기존보다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들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그 사업할 때 예상 현금 흐름이라든가 예. 수익률, 향후에 예상되는 수익 전망 그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예. 신청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 이런 그 기준 대비 나중에 초과이익 발생했을 때, 초과이익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그 조건들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에 대한 기여 부분을 강조하는데, 예. 특히 이제 지금 한 1억 5천만 불 정도 이상 수혜 받는 예. 그런 기업 중에서 미 정부의 초과 수익 일부를 지급하게끔 아까 초과이익 말씀드렸고, 공유를 하자. 그다음에 10년 동안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 좀 우려되는 국가 아마 중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비를 증설하는 거를 금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려 국가 이제 R&D 연구하는 것도 이제 제한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현재 공장들 많이 갖고 있고 생산 시설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칫 보조금 받았다가 중국하고의 어떤 그 교육 차질 또 생산 차질이 생기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상보다 좀 이익을 많이 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오히려 미국에 이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좀 우려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조상현 원장님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중국 투자 제한, 중국 생산 설비 늘리는 걸 제한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이나. 네. 이건 굉장히 결정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명확하게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과학법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확하게 어떤 이게 미국의 어떤 새로운 어떤 통상 질서, 통상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틈바구니에 지금 한국의 반도체 메이커가 이제 끼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은 우리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내수 시장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내수 시장에 초점을 두고 생산 활동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과학법의 어떤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른 어떤 예외 조항에 우리 업체가 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발언도 하고 있는데 예외 조항을 좀 적용받기를 희망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반도체 과학법의 보조금 세부 지침이 미국 정부는 3월 중에 이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 좀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여전히 우리 반도체 업계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금 악화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어떤 새로운 정책 또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동시에 해야 되는 지금 어려운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조건 중에 아까 초과 이익을 정부와 나눠 갖자는 이른바 초과 이익 공유제. 이게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바이든도 민주당 정부잖아요. 초과 이익을 나눈다는 게 경제적으로 이게 우선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특히 최초에 이제 예상 현금 흐름이나 수익률 관련된 그런 그 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뭐 세금 형태로든 어쨌든 뭐 지원 규모를 줄인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그 초과이익에 대한 공유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놀랐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윈드폴 텍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 횡재세라고 하잖아요. 뭐 경기 상황에 따른 뭐 가격이 갑자기 예상 밖의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이제 부과하는 내용들인데 좀 결이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걸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도 문제고 또 이익을 못 내도 사실 진출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중국하고의 그
이런 연구 개발이라든지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것들 부담을 감수하고 과연 보조금을 받는 게 이익이 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고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네.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원금 받으려면 이 복잡한 걸 너무 힘들다 해서 받지 않겠다고 할까요? 받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이 우리 독자적으로 모든 단계를 커버할 정도로 성숙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라든지 생산, R&D, 예. 판로까지 미국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주요한 어떤 수입 시장의 하나고 고객이기 때문에 미묘하지만 어려운 결단이지만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는 기본적으로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서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뭐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좀 외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조금 현명한 면밀한 의사결정과 전략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반도체 공급망에서 네. 한국이 부담스럽다고 이탈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전반적인 공급망 전략에서 한국이 과연 얼마나 자율적인 독자적인 그런 룸이 있을지 여유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수출 부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수출 부진의 가장 큰 게 중국인데 중국이 왜 리오프닝을 하면 조금 우리가 수출 증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예, 한국은행에서 최근 BOK 이슈 노트라고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보면 리오프닝에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 관료들도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증가할 거다. 뭐 이런 기대에 섞인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좀 그거보다는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일단 대중 수출이 회복되겠죠. 특히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화공품, 그다음에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수출 기기들이 이제 많이 수출이 되면은 수출 호조세에 더불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 거라는 거예요. 특히 3월부터 최근에 PCR 우리 사전 하는 면제 조항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특히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0만 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2020년에는 지금 한 20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뭐 올해는 이제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결론적으로 이게 늘어나면서 관광객 한 명당 국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을 보게 되면 1,7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1,700달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씀씀이가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수 시장에 좀 기여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에서는 100만 명 이제 들어올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08% 포인트가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중국 경기가 2%포인트 개선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3% 포인트 개선될 거다. 이런 보고서도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보다 이게 우리나라 개선율이 낮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국 경기 2%포인트 개선될 때 우리는 한 0.56%포인트 개선되는 걸로 봤는데 그거보다 이제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이 석유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그러면 석유 수요가 많다 보면은 오히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수입 가격에 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성장률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원장이 어떻습니까? 현장 경험도와 현장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현장에서 느끼는 중국 리오프닝의 우리 경제의 어떤 긍정적 기대 효과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지난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이제 한국의 대중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과 어떤 소비 진작 그리고 산업 생산 활성화가 예. 한국 경제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바와 같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중국의 어떤 자체 제조업 생산 능력이 높아졌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한다고 그대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예.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재라든지 다른 여타 품목도 그동안에 뭐 사드로 인해서 한한령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예. 중국 시장에서 우리 내수 소비재의 어떤 위상도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과하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경제 성장은 분명히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중국의 산업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를 과하게 이제 수입을 하게 될 경우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올 1, 4분기 정도에 좀 멈추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새로운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을 촉발해서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또 다른 위축이라든지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재점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을 같이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을 부추겨서 다시 또 물가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그 환율이 이제 1,320원 내외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작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뭐 연준이 긴축 기조나 그다음에 경기 낙관에 따른 향후에 이제 물가 상승에 네. 대비한 그런 기준금리 인상 여파도 있긴 하긴 한 것 같은데 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을 통한 그 달러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들이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있고요. 예. 주요 수출국인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 감소, 그러니까 수출 감소가 결론적으로 이제 원 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출은 많이 해도 그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그 또 이 중간재 수입을 해서 그걸 이제 제조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원재 도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 제품 가격에서 많이 이제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네. 이익 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사실 최근에 그 무역보험료 또 무역보증 한도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수출 부진 속에 그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들이 이제 대외 채무 보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이 대외 채무에 대한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수출 대금을 못 받는 거에 대비해서 수출보험. 수출보험에 대한 것 대외 채무 보증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은행하고 한국무역공사가 네.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출입은행은 대외 채무 보증,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무역공사는 이제 수출보험, 장기 수출보험, 무역보험, 네. 그런 비슷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간 충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수출보험에 대한 업무의 충돌 가능성. 근데 최근에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기존에 35%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50%까지 한도를 이제 올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무역 장기 이제 수출보험 담당하고 있는
이런 그 이제 무역공사의 어떤 수익이 감소하면서 향후 무역보험료를 인상할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해외 신규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사실 무역보험 가입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네. 보험료 인상 요건이 상당히 불안한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험 업무를 놓고 벌일 수 있는 충돌 갈등을 잘 조정해서 우리 무역업체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조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수출 대책, 정부가 무슨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좀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 전략을 차원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경기가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EU 등 선진 국가에 대한 수출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일 머니가 유입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좀 여전히 조금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오일 머니 공략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기업과 좀 민관 협업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방위산업, 방산 쪽이라든지 특히 또 플랜트 수출 네. 등등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아이템은 뭐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마케팅 역량 하나로 뚫을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같이 좀 손을 맞잡고 뭐 2인 삼각 경기를 벌이듯이 맞잡고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는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뭐 바이오 헬스라든지 뭐 2차 전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R&D 투자라든지 지원을 강화해서 반도체에 필적하는 새로운 어떤 수출 주력 산업군을 뽑아내 보자고 노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정비가 조속히 좀 같이 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원전 수출도 원자력 회사만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정부와 힘을 합쳐야 되니까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수출 증대에 좀 적극적으로 좀 뛰었으면 하고요. 국회도 이런 때 힘을 좀 보태면 좋은데 지금 국회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법을 지금 제출해 놓고 전혀 제대로 여야가 협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겉돌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 당초 2월 중순경에 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논의를 하고 이제 통과될 수도 있다를 판단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게 그 논의가 잘 지지부진되면서 부결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그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실제로 이제 현재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시설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8%에서 이제 15% 투자 세액 공제 늘려주겠다는 15%로.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네.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3년 평균 투자액 초과한 금액을 신규 투자했을 경우에는 10%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시켜주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은 최대 25%, 네. 중소기업은 35%까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게 해주겠다. 그런 정부의 어떤 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삼성이랑 SK와 같은 대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 같은 경우에 그 세액 공제율이 8%일 때는 한 1조 7천억 정도의 세액 공제가 발생되는데 네. 만약에 요거를 15%가 되면 삼성이 한 3조 2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뭐 SK도 뭐 현재 한 4천억 정도 되는 게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예.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대기업 특혜로 보고 협조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결과적으로 또 협력업체인 중소 중견기업에도 긍정적인 여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예. 뭐 세액 공제를 많이 늘리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앞서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총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라든지 OLED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와 용수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원자재와 외국 장비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겠다. 과감한 어떤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서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국가 간 경쟁의 차원에서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EU, 중국 등등이 첨단 산업,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 여력을 확보해서 예.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나라들은 다 산업계에 대해서 뭐 기관총을 지급하면서 뭐 지원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소총 하나만 달랑 쥐어들고 세계 시장에서 뛰어라.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정 업종,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장기적이고 영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서지영 교수님 말씀처럼 야당이 대기업 특혜로 이런 반도체 수자재 경기를 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 해서 빨리빨리 국회에서 좀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수출 부진, 반도체 전략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